최수영 감독님 그리고 이장훈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안 돼. 네, 두 분 인사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마주를 연출한 신수원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주의 주연 감독 역할을 맡은 이정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굉장히 뜻깊게도 이 영화의 또 개봉날 일정이죠. 개봉날 일정에도 따끈따끈한 영화를 많이 보셨고요. 아마 보시고 나서면 아마 저처럼 굉장히 또 사랑하는 감동을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공개드림대로 여러분들께서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후반부에 대신 질문해 드리는 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6번째 영화를 하셔서 이제는 전혀 안 떨리실 것 같은데요. 개봉날이고 교육 행사 어떠신가요? 네, 떨린다는구나.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앞에 좀 영화를 보다 나왔는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초반에 그 2020이라는 그 영화 앞에서 지원이가 프로듀서랑 같이 얘기하면서 천만 안 부러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이러는데 오늘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매일 극장에 이렇게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도시락이랑 나갔다 오셨습니다. 지금 하시면서 이제 영화마다 마음속에 어떤 그런 사람들만큼은 그런 게 있잖아요. 영화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번 영화의 어떤 크기나 관계를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혼자했던 어떤 영화에 뭐가 있었다면? 어쨌든 수영은 제가 코로나 이후에 안 간 지 너무 오래됐고요. 그리고 오늘 오면서는 그냥 건강한데 제가 사실은 그 정은 씨한테 정은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관객이 몇 명 듣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화관 그 통합정산망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보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좀 그래도 좀 많이들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정훈 배우님 이게 또 여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오늘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시고 또 반가우실 텐데요. 사실 영화가 비중과 관계없이 모든 영화가 배우님이 다 소중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지금 단독 주연작 최초의 영화다 이렇게 보통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이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영화를 찍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사실 그 이야기가 되게 재미나고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정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나오지 않는 장면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 날부터는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보러 오셔서 또 영화를 또 끝까지 관객석을 안 떠나고 보셔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은 또 약간 침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 잔잔한 영화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소용돌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그냥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전주영화제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를 좋아해 주시고 하셔서 좀 나름대로 그런 자리에 같이 있으면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굉장히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처음에 이제 그 감독님으로부터 혹은 영화사로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이야기를 창화하신 단계에서 와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셔서 아마 출연을 결정하셨을 텐데요. 처음 듣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장면마다 좀 많이 웃었고요. 일단 감독이라고 불리는 분이 거기에도 나오지만 트로피 과거에 어떤 작품으로 받았던 트로피를 들고 사실 저도 집에 한동안 어쨌든 좋은 영화에 출연하게 돼서 받았던 트로피를 개인적으로 좀 강박이 있어서 창고 밑에다가 숨겨놓고 단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상태에 내가 영혼을 팔면 안 된다 이런 약간의 감각으로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방에다가 다시 청소를 해가지고 자주 들어가는 방은 아니지만 방에다가 옮겨놓으면서 이게 오마주를 찍으면서 좀 바뀐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도 좀 자신의 가치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하잖아요. 돈이 되고 안 되고로 얘기되게. 근데 이 이야기에서 그걸 너머에 있는 어떤 의의를 발견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크게 그 두 가지 정도의 줄기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국제에 등장하는 조한이라는 영화 감독이 스스로 이제 뭐라고 할까 영화를 세 편 찍고 나서 위기감도 느끼면서 또 스스로 한계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개인 드라마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겸 찾아오게 된 그 판사라는 영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로드무비적인 형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붙어있다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붙이면서 시작하게 됐을까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구성하게 된 게 2011년이었는데요. 2010년에 그 레인보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MBC에서 다큐 타임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는 그 취재를 하다가 이제 홍은원 감독님과 박남욱 감독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되게 충격적이었고, 근데 그분들의 그 일화를 총 40분 분량에서 한 3분의 1 정도 다루려고 하는데 박남욱 감독님은 미망인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필름으로. 근데 홍은원 감독님은 두 번째 여성 감독님인데 영화를 3편이나 연출을 하셨는데 프린트가 하나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큐를 만드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그게 왜 없지? 이런 어떤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이 그때 생겼고, 그리고 지금 오마주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부분이 제가 그때 느꼈던 어떤 막연함, 그래서 그걸 찾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사실 오마주 쓰면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드무비 형식이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 로드무비 형식 속에 찾아가는 사람이 감독이기도 하고 여성 감독이기도 하고 또 발굴하는 사람도 여성 감독이지 않습니까? 해수는 또 이게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62년도 작품이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60년이 원턴이잖아요. 한가위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 보이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극중의 지원이라는 인물이 끊임없이 그 홍윤원 감독의 60년 전 상황 속에서 본인을 자꾸 대입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님은 여판사 그리고 이 영화의 그 이야기의 그 60년 전 영화를 끌고 들어오면서 어떤 부분에서 본인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예, 60년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1960년. 우연인가요? 방금 소름 돋았습니다. 우연이네요. 우선은 저하고 닮은 부분이랍니다. 저보다 훨씬 미인이셨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점이었고요. 옛날 사진들 보면은 막 그 현장에서 원피스도 입고 계시고 옷에 대한 감각도 정말 세련되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제가 그분을 당시 취재할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막연한 불안감,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일기라든지 에세이 같은 홍 감독님의 에세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작품 이후에 영화를 찍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레인보우 첫 작품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는 중이었는데 나도 두 번째를 못 찍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 불안감 그때 느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당시 했던 생각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작품을 여러 편 했고 또 이제는 오마주를 쓸 당시에도 여전히 그 영화 감독이라는 그 직업이 사실 어떤 때는 영화가 잘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그 찌그러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한 직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오마주를 쓰면서 그 쓸 타임이 제가 레인보우 지나서 한 10년 차였어요. 그때 레인보우 이후에 저랑 같이 일을 하셨던 이제 PD님이 저 계신데 PD님이 10년 후에 오버 더 레인보우 이런 거 하나 찍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몇 년 전에 하셨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딱 제가 2009년에 레인보우를 찍고 2019년 겨울에 이 가을, 늦가을이죠. 11월 정도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나의 그 이야기와 과거의 그때 2011년에 생각했던 이거를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안감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자의식 이런 것들이 같이 투영된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감독 영화들을 전부 다 봐온 제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심려서 미소가 지어진 장면이 영화 속에 이제 벤허가 있고 그 옆에 원래 오버 더 레인보우가 제목인 것 같은데 오버가 지워져 있어서 더 레인보우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의 데뷔작 장편이 레인보우거든요. 레인보우의 내용 자체가 영화를 처음으로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영화를 꿈을 쫓아서 처음 입봉을 하려는 감독의 사투를 다는 작품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 영화의 딱 10년 후의 상황 같은 게 극중의 이 지원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 영화를 연기하게 됩니다. 그 간판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레인보우의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를 보려고 하는 관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선 그 간판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그 문 닫기 직전에 극장에 이제 가보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서트 장면이 필요해서 갔다가 정말로 그 극장에 오래된 그러니까 문 닫은 극장이죠. 그러니까 배너 이외에 사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간판이 낡은 채 있었고 그 옆에 어떤 감독님의 미개봉 작품이 저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그림 간판도 안 한. 그래서 뭐 영화 속에서는 뭐 그 영사 기사가 그림을 그린 걸로 뭐 제가 설정을 했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너무 밖에서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배너는 그렇다고 쳐도 뭔가 새로운 영화를 만든 저 감독은 개봉도 못하고 그냥 글씨로 휘갈려져 있는 그 제목과 이름을 보면서 내가 그냥 차라리 정말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러면서 참 영화라는 게 영화를 한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되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저도 레인보우가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그 덕분에 제가 그 이후에 그때도 저희 같이 집필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레인보우를 좋아했던 분들 때문에 협업을 하고 계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래서 그분의 영화 제목보다는 제 거를 쓰고 싶어서 오버 더 레인보우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레인보우하고 이거는 좀 결이 다른 게 제가 레인보우는 저의 어쨌든 데뷔를 못했던 그 루저의 심정을 굉장히 영화 속에 담고 싶었고 그런 식으로 물론 거기도 극으로 설정한 페이크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완이라는 인물의 그냥 그녀를 팔로우하는 이런 이야기라면 이 영화는 사실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지완의 그냥 자전적인 이야기로 하고 싶진 않았고 지완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자 화자이면서 그 로드무비 형식
길을 어쨌든 뛰든 뭐든 어쨌든 내비게이터처럼 그 유령을 쫓아가는 인물 그게 더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 그 유령처럼 등장한 이 과거에 그 어떻게 보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 선배의 그 영혼을 따라가면서 잃어버린 필름을 찾아가면서 처음에는 화자 같았던 자기가 이제는 그 유령과 소통을 하면서 뭔가 다른 조금이나마 작은 희망이라 일상의 어떤 빛을 찾는 뭐 이런 이야기로 가고 싶은 그런 그래서 이제 극중에 그 새로 나온 그 감독의 작품에는 이제 유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정원님께 이제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이 다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가족의 구성원이자 또 이제 꿈을 쫓아가는 영화 감독으로서의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자로서 그것을 안내하는 어떤 노동적인 형식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연기를 말하자면 했을 텐데 어떤 그 마음 가지고 이 영화에 임하셨는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 일단은 제가 미혼이고 가족 관계가 딱 이렇진 않지만 제가 연출부로 일을 먼저 시작해서 연출을 하다가 연극을 연출하다가 한 2작품 정도를 바라보니까 그 주변에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겠냐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감독님이 써놓은 우리가 사실 밖에서 볼 때는 감독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많은 감독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게 무척 마음에 들었고,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특정 직업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처럼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거나 혹은 어떤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비슷한 일들을 좀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거는 이렇게 상상이 충분히 됐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머지 다른 축에 그 로드무비를 쫓아갈 때 감독님은 사실 제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만난 배우님들, 그 역할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저는 하나의 또 다른 다큐를 찍고 있었어요. 뭐냐면 두 분 다 제가 작품을 이제 영상 쪽으로 와서 하게 될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뵀었던 선생님들이고, 그분들이 나이가 그 정도 드신 것을 제가 찾아갈 때 마치 편집 기사님이나 또는 잊혀진 얼굴을 찾아가는 마음하고 너무 비슷해서 이 로드무비의 어떤 부분을 완성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궁금함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되니까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분들의 손 이런 얼굴 또 지금은 다 죽었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저희 마음속에서도 잊혀진 선배님들 또 그쪽에서 일하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가리워진 부분들에 대해서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영화에서 유달리 또 좋게 느껴지는 그런 몇몇 장면들이 저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이혁실 씨와 같이 편집 기사를 등장했던 이주실 씨 죄송합니다. 네, 이혁희라는 뭐 헷갈려가지고요. 이혁희 역으로 나왔던 이주실 씨와 같이 연기하신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몸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신데 또 흥이 있으셔가지고 노래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호착 같은 것을 또 이불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장면을 찍으셨잖아요. 그 장면도 유달리 좋더라고요. 먼저 여쭤보면 그렇게 그 선배 연기자와 함께 합을 맞춰가면서 연기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이제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불 흡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주로 그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으면 좋겠다고 미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불을 개는 장면이 생활하고 그분이 생활하는 공간하고 어떤 과거의 예술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막 뒤섞여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분이 불편한 거를 그냥 그렇게만 선생님 일하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와드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면 하겠느냐. 그래서 조금 재밌는 그림들이 나왔고, 사실 그 이불청을 나중에 필리물이 찾아오게 될 때 극장도 아니고 아주 되게 아날로그적인 이불청 위에 영상에 투영된 어떤 그 화면을 보게 될 때의 감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볼까, 그런 그림들이 좀 다른 분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영화가 이제 그게 영상화되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제 빨래를 두 사람 거두려고 할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눌 때 이제 그게 뭐라고 할까요? 실루엣 그림자처럼 그 이불에 이렇게 투영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 자체가 저는 스크린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영화 맨 마지막 장면이 끝나는 게 사실상 빈 스크린에 비춰지는 어떤 모습을 끝나다 보니까 그게 선을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가장 그런 감독님의 어떤 연출과 관련해서 인상적으로 보이는 게 그림자를 처리한 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60년 전의 선배 영화이기도 하면서 또 그 모자를 썼을 때 본인 스스로의 그림자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그림자를 시각화하신 어떤 감독님의 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냥 뭐 가끔씩 여러분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밤에 막 이렇게 걸어갈 때 이 그림자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으면 이게 뭔가 그 살아있는 존재인 것 같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몸에서 나오는 건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부터 그림자를 가지고 영화 찍으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도 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이런 데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마주를 이렇게 쓰면서 홍 감독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선 모자의 가발이 이거는 좀 강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실제로 여판사에는 그런 장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그림자로 표현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때부터 그러면은 그림자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극장은 이제 헌팅할 때 그 공간을 헌팅할 때 사실은 이런 실루엣들이 실제 자동차가 지나간 불빛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여기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냥 꽂혀서 그래서 거기를 그냥 하기로 하고 마지막 엔딩은 인위적으로 그림자를 넣었거든요. 저는 김영준하고 상의해서 스태프들이 지나가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CG는 없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불 또꼬청 같은 거 나중에 생각난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둘의 관계에도 이런 것들이 어차피 내가 그림자를 쓸 건데 그런 설정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특히나 여자이기 때문에 또 생활을 하잖아요. 그 할머니가 빨래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세대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지원이 이런 거에 들어가면서 현장에서 둘의 그림자 실루엣은 원래 이제 스크린을 입으로 엄청 쓰려고 했던 건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좀 생각한 아이디어였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림자가 생각하시니까 그럼 마지막 장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영화가 일반적인 보통 이 소재를 만약에 영화하는 감독이라면 제 생각에는 복원하거나 새로 더빙을 통해서 새로 만들게 된 여판사를 예를 들어 독중에 영화자료원, 극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영화자료원의 영화제에서 상영하면서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복원된 필름을 관객들한테 보여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폐락해서 일주일 뒤에 문 닫은 극장에 사람들 지나가는 그 그림자가 비추는 평균 스크린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엔딩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여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복원된 필름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끝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원된 필름을 보여주는 거는 사실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편집 기사님과 두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뭔가 그들의 연대 공간 이걸로 그 엔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를 고민했는데 엔딩은 원래 C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럼 어떤 장면을 넣을까 하다가 사실은 극장 헌팅하면서 그 공간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아이디어들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엔딩이다. 헌팅한 장소에 딱 갔을 때 저희를 안내하신 분이 정말 문 닫은 극장이었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정말 묘한 이제 스크린에 얼음거리는 게 이게 뭐냐 했더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문 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면 빛 때문에 유리 문 때문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냥 영화였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이번에 이게 엔딩이다. 그래서
네, 꼭 여기서 나는 촬영을 하겠다. 지방인데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원주극장이 워낙 오래된 극장의 간지도 있지만 사실 그 장면 때문에 그 공간을 이재용 배우님께 그런 걸 질문드립니다. 사실 이제 배우 입장에서 시나리오 상태로 받아본 상태에서 상상한 것과 실제 공간에 갔을 때 배우가 느끼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과의 리액션 속에서 배우의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원조,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라는 극장인 것 같은데 그 극장의 그런 공간들을 갔을 때 혹은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무슨 다방으로 설정된 곳을 갔을 때 이럴 때 어떤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약간 유럽 극장처럼 뭐 이렇게 돈을 내놓고서 이렇게 한 사람 들어오면서 야한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소위 말해서 에마 부인 같은 거. 저희 때 극장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도 처음 봐서 감독님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걸 영화제에 내놓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극장의 공간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이제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다니던 극장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이제 주로 산림 착곡극장 쪽에 있는 극장도 가봤었고 하늘 극장 같은 데도 가서 영화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공간이 크고 그 공간에 사실 영화는 남아있지 않고 사실 영상기도 거기 사실 없었거든요. 나중에 큰 영상기를 빌려서 그 제작비가 아마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 부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고 또 그런 공간에서 한때는 흥행했었던 영화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돈 몇 푼으로 폐쇄될 극장에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극장에 와서 노숙자 같은 분들이 그저 영화를 보는 그런 극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공간이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여기서 만들어졌던 가치 있었던 어떤 순간들이 좀 이렇게 재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거기에 어렸을 때는 이제 영화 같은 거 생각하면 제가 뭐 감독을 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돌아가는 저만의 영화가 만약 있다면 이런 극장에 막 빨간 그 의자 커버가 그대로 있고 큰 극장에서 영상이 돌아가면서 그 뒤에서 내 영화를 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했었던 것이 되게 뭐 이렇게 묻혀진 공간에 있고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요. 쥐새끼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좀 그 시간이 다시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찾아가서 그 모자 이렇게 필름이 모자에 어떤 테두리로 쓰였을 때 정말 화났는데 감독님이 너무 세지도 않고 막 그렇다고 흥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제 감정의 상태를 계속 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혁기 선생님 들어갔을 때 이 차린 거 몇 초도 안 돼. 이럴 때 찾은 게 어때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찾아낸 그게 굉장히 복을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함께 또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장면은 사실 옆집 그 여자, 인사 나누는 장면인데 고맙습니다라는 굉장히 평범한 얘기를 하고 옆집 여자는 이 멍미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관객 입장에서 그 장면이 정말로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장면 할 때 또 연기가 또 워낙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떠셨는지 연기하시면서 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좀 쉽게 이루어졌죠. 그래도 몇 테이크 한다고요. 제가 시간이 없을 때 역시 시간이 없을 때 좋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한 22회차 정도로 이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은 조금 편집되어서 얘기가 좀 정리되어 보이지만 사실 여자의 갱년기와 여자의 실망감과 감독으로서의 자괴감과 가족사와 또 그 밖에 영화에 대한 열정이 다 이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 속에서 배우로서도 갈래를 이렇게 나누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중에 한 축이었어요. 이게 옆집 여자의 부재. 우편물은 쌓여있는데 아무도 그 여자의 부재를 생각하지 않는 것. 제가 마돈나부터 쭉 이렇게 감독님 영화를 보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그것도 남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뭐 어디 여행 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꼭 그 구체적인 우편물을 보면서 근데 이게 자신 안에서 나오는 자기의 어떤 자괴감과 갱년기와 이런 거하고 겹치면 자기도 소외되어질 수 있고 잊혀질 수 있다는 어떤 기초적인 불안감에 기인해서 그 사람의 부재조차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선을 찾으니까 나중에 그 여자가 돌아왔을 때 따라서 엘리베이터로 오면서 제일 잘 쓴 대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주는 어떤 개인의 불안감과 또 어떤 사람의 부재가 같이 연결되는 게 좋았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틸 사진을 찍으셨던 그 다방의 주인인 그 할아버지도 그러시고 그 중에 등장하는 이혁신 씨도 그러시고 이제 나만 살아남았다는 말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화에서 이제 그 주차장에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다음에 홍원이라는 감독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한 데서 감동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독에게 여쭤보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축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말씀해 주셨던 옆집 여자랑 관련해서 혹은 또 앞에 이를 모르게 우리 오래전에 사실 스스로 목숨을 걸었는데 나중에 발견된 여성 뭐 이런 걸 발견하는 그런 감독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격가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옆집 여자 설정은 그냥 없어도 사실 이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는데 저한테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시나리오 쓸 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오마주 쓸 때였는지 그 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집 근처에서 실제 어떤 그 주차장에 저희 집 앞으로 좀 떨어져 있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서 저도 이제는 호기심 때문에 멈춰서 봤더니 누가 차 안에서 자살했다. 여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좀 있으려고 했는데 바빠가지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거기를 또 지나가는데 그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은 수습을 했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죽어가지 왜 자살을 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우울하게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게 있으니까 차가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차가 이제 없어졌어요. 누군가는 죽었던 자리에 또 다른 차가 주차를 하잖아요. 그 이상한 묘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주를 쓸 때 결국 그 홍 감독의 어쨌든 그 어느 순간 사라진 필름이나 잊혀진 존재처럼 그녀 역시 이웃집 여자일 수도 있는 그녀도 누군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누가 죽든 사실 관심도 없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옆집 여자 이야기를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영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영상을 읽는데 사운드가 없어서 대사를 더빙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그리고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분들한테 목소리를 찾아주는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빙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심지어는 소실된 필름을 또 복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자였던 사람들한테 모습을 찾아주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영화가 굉장히 다채롭고 다층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인물 스스로가 처해 있는 어떤 고인격, 조금 전에 이정 배우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총체적인 안목이잖아요. 몸은 늙어가고 집에서 아이는 말 안 듣고 남편은 틱틱거리고 그다음 돈은 잘 안 들어오고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재밌었는데 어디 돈을 많이 주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평상시에 그런 숙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 얘기가 다 당연히 감독님의 자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에피소드나 상황은 감독님이 경험한 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그런지 지금 제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고백의 시간은 저는 트로피를 긁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하지만 현금을 훔치진 않고 카드 누가 현금을 씁니까? 여러분 재밌으라고 현금했는데 어느 날 이제 카드를 슬쩍해서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포기하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 거는 예, 한 번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정말 해봤냐? 지갑에서 돈 주는 걸 안 했다고 했는데 속으로 아, 그치 카드는 내가 뺐지.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 그렇군요. 네. 뭐 감추시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이정훈 배우님께 또 여쭤봅니다. 그 가족 간의 이제 합각을 보게 되는 특히 이제 권혜연 씨도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두 분이 나오실 때 정말 진짜 최소한 30년을 산 부부같이 느껴지고 네, 특히 이제 수술 끝나고 두 사람이 나와서 헤이 브라더부터 장면들 거기서 남자가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롭고도 너무 오래 산 부부 같은 거예요. 두 분 같이 연기할 때 어떠셨는지 또 탕윤상 씨도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원 선배님은 제 주로 남편으로 나온 분은 사실은 안내상 선배님이 제일 남편으로 주로 나오시다가 저하고 이렇게 또 마르신 체형으로 내상과 나오면 되게 어울리는 부부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제 짝을 또 찾은 것 같습니다. 혜원 선배님은 기본적으로 저하고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제대해갖고 같이 복학생으로 다녔는데 저희 둘 다 코미디를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붙여놓으면 자꾸 코미디가 돼서 오히려 조금 약간의 어떤 뭐라고 건조함을 요구하는 씬에서 사실은 계속 너무 친해지고 그 뭐라고 할까 계속 즐겁게 살 것 같은 부부가 나와서 감독님이 그 수위를 조절해 주시느라고 조금 난감해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선을 참 잘 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밥조라는 대사도 오빠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별거 이렇게 하면서 딱 저 갈 데도 없어요. 바로 말은 없어요. 정말 불쌍해. 그리고 거기가 못 가는데 그 뒤에다가 갑자기 생각나신 거예요. 뭐 대사 없어요. 있었나요? 밥조가 권혜원 선배님이 하신 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정확하게 있었던 것 같지 않은데 저를 향해서 밥적으로 근데 물을 쾅 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즉석에서 많이 만들어줬고 하면서도 굉장히 즐겁게 하면서도 그 부부 사이에 흐르고 있는 몇십 년의 세월을 좀 표현하는 데 선배님들 도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게 생각이 들고요. 탕준상 배우하고는 제가 뮤지컬을 어렸을 때 준상 씨가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6살인가 7살 때 뮤지컬 하는데 진짜 천상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어서 황정민 씨가 연출했던 어쌔신이라는 그 대통령 암살범을 다룬 뮤지컬이었는데 제가 그 대통령을 죽이는 암살범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좀 데리고 좀 이렇게 케어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 나쁜 짓 시키고 그런 엄마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들한테 영화 해갖고 어떡할 거냐고 너무 재미없다고 그런 얘기 듣는 엄마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맨 처음에 사각 팬티 입고 첫 씬에 엄마 등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나름대로는 감독님한테 큰 어떤 그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식과 엄마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주는 되게 그 쑥스러워하지 않고 저하고 되게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실제로도 좀 아들 같은 느낌도 들고 성장하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바로 직전 영화 감독님하고 젊은이 양지였는데 그 주연하신 분이 이제 김호정 씨이십니다. 이 영화에서 사실상 그림자 역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본인의 모습보다는 그림자를 더 많이 출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슈퍼스카의 그 내레이션을 또 하시기도 하고 목소리도 중요하고요. 김호정 씨도 이런 카메라라고 하시겠죠? 출연을 뭐 하시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원래 그 젊은이 양지를 저랑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나리오를 줬더니 그 원래 옆집 여자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보자마자 금방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니 카톡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 그림자 할래. 거예요. 네, 홍은원이 아니고 그림자. 네. 근데 그림자가 홍은원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만 하면 안 되고 홍 감독도 해야 된다고 두 개 같이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원래 한 회차 정도 엄청 바빴어요. 그때 드라마 촬영을 해서. 그랬는데
드라마랑 뭐 영화도 찍는 상황이었거든요. 보고타 그런 상황인데 그 어쨌든 바쁜 원래 한 회차 정도 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마 2회차인가 3회차 결국 네. 해변 장면은 저희가 이제는 촬영 끝나고 제 아이폰으로 찍었거든요. 그 바닷가에서 연출부 제가 또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그 거기도 바닷가 갔으니까 아마 3회차인데 이제 좀 귀찮아 하셨을 거예요. 원래 그림자만 나오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되게 그림자도 그 저희 스텝 중에 한 분이 대역을 했고 그 중요한 감정이 있는 그림자는 본인 그 배우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중요한 장면들을 직접 하셨어요. 그림자 연기라는 그 어떤 걸까 예전에 그 설경구 씨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본인 연기 인생에서 굉장히 황당했던 게 박하사탕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 군산에서 이제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찍을 때 시나리오의 지문이 흐느끼는 슬픈 엉덩이 이렇게 쓰여 흐느끼는 슬픈 엉덩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했을 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림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호정 씨는 정말 힘들어했던 게 거기 홍 감독도 담배 피잖아요. 그림자도 담배 피잖아요. 담배를 못 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방에서 담배 피는 장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피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날 오바이트하고 가셨다고. 너무 죄송한 일이 있었어요. 기술적으로 사실 이제 그림자를 처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고요. 이 영화의 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림자로 그 자리를 대체했다가 걸어가는 그 주차장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후의 어떤 컴퓨터그래픽 같은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다 하신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실제 서서 찍었고요. 나중에 실물을 지웠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린 게 아니고 실제로 지은 거죠. 네. 이 차트까지 다 나와 연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이정은 씨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아까도 잠깐 20분 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짧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블랙홀 같은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사실 그런 영화를 다 좋아하는 건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정은 씨 특유의 굉장히 담대하면서 한 장면만 나와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연기가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그걸 타고가는 어떤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감독님과 이런 연기의 어떤 대원칙에 관한 얘기를 나누셨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셨던 어떤 방향이 있으셨다는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감독님이 여러 가지 미성년을 보시고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거기서 인상 깊게 보셨다고 뭐든지 내놓고 그래서 뭐든지 내놓을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신의 힘을 안 줘도 특정한 부분에 나와서 장면을 휩쓸고 가는 것과 매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그 편안한 상태에서 계속 따라갈 수 있게 공감을 시킨다는 게 오히려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하고 매일 한 장면, 한 커트, 거의 한 커트죠. 한 커트마다 여러 가지 버전의 것들을 찍으면서 그걸 시간대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또 지금은 많이 잘려나가 있지만은 시를 읽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감정이 연결이 되니까 시가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제가 전 나 다니엘 데이비스 감독님의 영화처럼 되게 큰 사건이 있지만 그들의 감정의 표현이 되게 현실적인 그런 영화들을 엄청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심으로 뒀던 게 과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에 좀 중심을 둬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오히려 좀 죽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실 때는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감독님 마지막 질문 여쭤보고 여러분들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그 퇴락한 공간들을 영화의 공간들을 찾아가는 그런 하지만
또 잊혀져가는 어떤 그 영화인들을 찾아가는 쪽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영화에서 모든 네 사람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였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가는 게 이제 그 영화에 출연했던 유일하게 살아계신 배우를 경식 배우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좀 약간 놀랍기도 해요. 날 데려가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순간 또 이제 이정은 씨가 달아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면에 담겨 있는 그 인물의 마음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장면은 실제 제가 다큐멘터리 준비를 할 때 홍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들을 조사해서 연락했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살아계신 분 중에 되게 독특한 대답을 들었는데 내가 늙고 취해서 이제는 얼굴을 방송에 내비칠 수 없습니다. 거절하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면서 그걸 바꿔서 이제 요양원에 있는 인물로 설정을 했고요. 시나리오 쓸 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근데 그때의 심정은 결국 지환이 원했던 필름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뭔가 집에서도 티카티카 이렇게 뭔가 어그러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자기 몸도 노화돼서 산부인과에서 그런 장기를 떼야 되는 이야기를 듣고 영화는 또 PD는 떠나겠다. 어쨌든 이런 것들 속에서 얘가 뭔가를 의지를 갖고 필름을 찾으려고 했다가 한풀 꺾인 상태에서 얘가 그 사람을 노배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자 만났는데 손을 턱 잡고 나 데려가야지. 자기는 데려갈 수가 없거든요. 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나도 하려부터 어딜 데려가. 그러니까 물론 거기다가 의미를 처음에는 그냥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정말 탈출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나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대사를 넣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저도 그게 중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나를 과거로 데려가고 이런 느낌? 마치 홍 감독의 그 그림자가 처음에 유령이 나를 꺼내줘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이상 지화는 앞으로 나가설 수 없는 멈춰 있어야 되는데 너 나 데려가라고 나를 움직여줘라고 할 때 오는 어떤 공포? 그 거절이죠. 어떻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장면 가지고 저희 스태프들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편집에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이 장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촬영 중에 버전을 2개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냥 저희 사실 찍었을 때는 횡단보도까지 그렇게. 네. 근데 이제는 그거를 저는 그냥 도망가지 않는 버전은 안 찍겠다라고 해서 그냥 도망가는 버전으로만 했습니다. 도망가는 장면을 횡단보도까지 가는 걸로 네, 설명해 주셨어요. 네. 세계에서 이가 도망가는 장면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주시겠습니까? 네. 들어오신 분만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일단 넘겨서. 네, 초록초록 네오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헤이 브라더는 애드립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신세계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황경민 씨 떠올리는데. 신세계를 제가 봤는데 그런 대사가 있었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대사. 그래요? 그냥 썼습니다. 시나리오 쓰면서 브라더라고 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그냥 헤이 브라더 그냥 썼는데 신세계 감독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오마주를 했나 보네요. 오마주 최고라고 하신 분인데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여판사를 보고 왔습니다. 실제 검열로 삭제된 장면은 아니고 오마주 영화상에서 연출된 장면이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 실제 여판사는 사운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로 만든 거고 그 복원한 필름도 제가 그냥 바닷가에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찍었고요. 근데 여판사조차도 사실은 지금 3분의 1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3분의 1. 네. 부끄러워하는 라이언님께서 이제 이장 배우님께 질문하셨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변주입니다. 저는 묘하게 이제 제 인생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그 비슷한 말을 해주신 배우님이 계셔갖고 저는 사실 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자기 동료의 영화를 보면서 후배에게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되게 좋고요. 또 지완의 말 중에 영화가 너무 짧은데 찾은 게 너무 짧지 않냐 그랬을 때 찾은 게 어디냐고 얘기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역시 이장 배우님 질문 드리면요. 배우님 진짜로 감독 데뷔는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또 예전에 변실도 하셨었고. 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감독님들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되게 큰 숲을 본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나무밖에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분에 맞게 배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헤이 브라더님이신데요. 네, 그새 들어오셨네요. 영화에 나온 여판사 관련 소품들은 실제 소품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판사 필름입니다. 그 여판사에 관련된 그 소품들, 그 중에 옷이라든지 그런 대본이라든지. 것들은 대본은 저희가 그 실제 영상 자료원에 있는 거를 그대로 미술팀에서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옷이나 바가리나 모자는 저희가 그냥 준비한 겁니다. 준비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여판사 포스터는 실제 포스터입니다. 그 따님 집에 갔을 때 있는 포스터들은 실제 포스터를 카피해서 사용했습니다. 필름이준 감독님과 또 이제 비옷 입은 튜브님이 비슷한 질문하셨는데요. 연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필름이 주는 감동이 상당했습니다. 혹 영화 속에 명동다방은 실제 있는 곳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감독님의 모습이 비추어지다 보니 실제로 수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비옷 입은 튜브님도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수영을 하는 장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명동다방은 원래 스타다방이라는 있었고요. 거기 충무로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홍 감독님도 실제로 거기서 봤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그런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명동다방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이제 그때 취재 과정에 들었던 거를 모티브로 해서 이런 인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영을 했는데요. 정말 운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이버에도 감독은 체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정말 영화를 찍으려면 체력을 키워야지 돼서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계속 꾸준히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거의 2년째 수영장을 못 갔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영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지완이 뭔가 허우적거리고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수영을 처음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발차기도 제대로 못하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을 조금 심리적인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수영 장면을 넣었습니다. 근데 정우 씨가 굉장히 좀 힘들게 더 찍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걷어냈습니다. 아쉽게도. 네. 영화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제 끝부분이기도 하고요. 치맥하는 제이지님께서 이정은 배우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꿈이요? 네. 얘기 같은 거 필요 없고 또 노래를. 체력이 닿는 한
좋은 작품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마주 이정우 배우님 최고이신데요. 각각 두 분에게 질문 하나씩 하셨으니까 좋은 영화 정말 감사히 잘 봤고요. 첫 번째 이정우 배우님이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무엇인가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하나 정도 더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염두에 두었던 혹시 영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긴 아들이 온 편지를 뜯으면서 그 시가 나올 때 사실은 제 이제 친한 친구분들은 오셔가지고 김효민 배우거든요. 이 영화는 누나가 주인공이 영화가 아니라고 그 아들이 봐야만 하는 영화고 그 사람은 주요 테마라고. 왜냐면 아들이 엄마의 무의미한 의미 있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를 보내면서 엄마의 어떤 다른 애정을 느끼게 되는 그 씬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 그 시를 보내온 아들의 마음 때문에 그 대목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그 제목이 오마주인데 사실 그 염두에 둔 영화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찍다가 계속 많이 생각한 영화가 시네마 천국이었습니다. 찍으면서 네. 정말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영화를 하기 전부터 좋아했던 영화이고 그 영화를 그 가슴속에 사실 품고 이렇게 한동안 지내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스탠리 큐브릭 영화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여러 다른 영화들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 영화를 찍으면서 특히 극장을 헌팅하러 다니면서 제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시네마 천국 그래서 그 물론 시네마 천국의 발가락도 못 따라가겠지만 그 나만의 시네마 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조금 품고 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에도 이제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키스 장면도 쫙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 또 에마부인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에마부인을 넣으셨나요? 아, 네, 제가 오마주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때 진짜 그 동시상영관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 있었기도 했고, 제가 그 낡은 폐극장에 예전에 헌팅하고 있을 때, 그 아주 오래전에 정말 이렇게 낡은 극장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로 영화를 트시는 분을 봤어요. 거기 극장에서. 근데 또 어떤 날은 예술 영화도 틀고 에로 영화도 틀고 막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이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영화를 할까 하다가 기왕이면 옛날 영화를 하자. 그러다가 에마 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력 감독님한테 저희가 이제 연락처를 보내가지고 저희 피디님 연락드리고 저도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에마 부인 예술 영화 나온 거죠? 네. 오마주 최고위원님께서 꿈꾸는 여자랑 같이 살기 힘들 때라는 대사가 와닿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까 이정우 배우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의 꿈은 무엇인지 일단 감독님께 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저의 꿈은 이 오마주가 정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6월 말까지라도 극장에 계속 걸려 있으면 하는 게 지금 당장의 꿈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꿈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6번째 작품인데요. 한 타수는 안 되더라도 10개까지는 채우고 죽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타석을 10개로 2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 또 뭐 도와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감독님 좀 뵐 때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이런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영화 환경 속에서 10년 동안 영화를 6편 장편 영화를 만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의지와 상상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신성 감독님한테 굉장히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게 그냥 어쨌든 저를 뭐 뻔한 얘기 같지만 뻔하지 않은 게 어쨌든 저와 함께 해주는 이렇게 정은 씨도 그렇고 그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희 뭐 피디님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불가능하고 제가 왜냐면 사실 투자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계속 저예산 영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그런 도움이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든데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좀 오마주 하면서부터는 너무 힘든 게 저예산은 이제 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사실 고생하고 배우들도 테이크를 더 갈 수도 없고 많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주가 조금 잘 돼서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하님께서 재환이 처음 홍감독에 집에 갔을 때 너 역시 잊혀질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데요. 그 문구가 지환의 불안을 키우기도 하고 동시에 잊혀진 것을 찾으려는 지환의 동기를 키우는 것도 같은데 이 문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넣으신 감독님의 마음이 이런 부분들이요. 그게 홍 감독이라는 존재도 사실 3편이나 만들었고 특히 역판사는 기록에 보면 20만 명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2년도에. 네, 엄청나게 성공한 작품이죠. 근데 어느 순간 되게 어쨌든 잊혀지는 존재가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시나리오 쓰면서 마지막 원고를 제가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취재할 때도 본 적은 없는데 뭘 쓸까 하다가 굉장히 간결하게 뭔가 지환의 심리를 자극하는 문구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써서 뭔가 지환이 자극을 받는 잘 보신 것 같아요. 두려움, 불안 이런 걸 느끼는 걸로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그런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글씨를 누가 쓰는 거예요? 글씨는 저희 촬영 감독님 아내분이 켈리 저희 이 제목 오마주 켈리랑 그 다음에 글씨랑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좋은 질문 다 최대한 많이 소화하려고 했는데요. 네, 끝까지 드려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시간, 특별한 시간 같이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화를 개봉하면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개봉날 첫 번째 집이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를 5월에 마주하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겨요. 제 유머 감각이 이렇게 전혀 5월에 마주하는 오마주에 많이 후원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신 감독님께서 저에게 이 작품 같이 하자고 그랬을 때 좀 겁도 나고 얘기는 재밌지만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닌가, 괜히 주연하다가 다시는 영화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저 같은 조연도 또 어떤 이야기에 필요한 인물이 돼서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사실은 제 밑에 있는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 선배들에게도 다른 모색할 길을 좀 열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 영화하고 맞아 있는 것 같고요. 주위에 힘을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